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거는 원점 후반부의 한 장면에서 발췌한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신성일과 문희가 눈높인 산을 오르는 가운데 이제 숨어있던 킬러 이혜룡이 신성일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골라온 거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로 내세운 거. 여기 제목이 써 있는데, 정장으로서의 스크린, 장르와 풍경 사이에서 라는 이제 제목을 오늘 붙여봤는데, 네. 오늘 다룰 주제로 내세운 거를 예시하기에 좀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한편에는 연인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들은 풍경 속을 배회하고 총은 장르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만희는 이 둘이 공존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영화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긴장감 넘치는 산책, 한없이 느긋한 범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전투가 남긴 흔적 혹은 그 현장으로서 이만희 영화의 스크린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점도 좀 그렇지만 이만희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연인들이 서로 완전히 가까워지기를 뭔가 망설이면서 풍경을 배회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1968년에 만들어졌지만 당시에 심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아예 개봉을 못했고 그냥 영상자료원에서 2005년에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던 휴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거예요. 그런데 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꼭 연인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죄책감이나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면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신성일은 자기가 영화 초반에 한 경비원을 죽게 했다는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영화 보고 있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걸 거예요. 왜 괴로워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만희의 이 주인공이 모종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긴 하는데 보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희 주인공의 죄책감이나 강박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예 전혀 알 수 없는 것일 때도 있고 대략 추정은 하지만 거의 알 수 없거나 혹은 좀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만희의 유작 삼포 가는 길 같은 경우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인 김진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원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성일이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지는 알고 있어요, 대사로 나오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영화 앞에 그 상황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성일이 셔터를 내려서 경비원을 죽인 게 아니라 경비원이 내린 셔터를 빠져나오려다가 경비가 걸려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자기가 괜히 살인자로 몰릴 걸 걱정할 수는 있어도 이 사장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인한 데 대한 죄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부조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 영화 자체하고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만희 감독이 받았던 원래의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이 죄책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이만희의 연출에서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희 영화에서 자신에게 아닌 죄책 혹은 죄책감까지도 떠맡는 것 혹은 그럼으로써 풍경 속을 배회한다. 이런 것만큼이나 이만희적인 인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이만희 감독의 영화에 많은 영화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51편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영화들이 꽤 많죠. 특히 초기작은. 근데 남아있는 초기작 중에 가장 초기의 이만희 영화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북한군인 형이 저지른 살인의 죄책을 떠맡는 최무룡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무룡이 배회하는 풍경은,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이니까 한국전쟁의 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티브가 확실히 이만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희의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해서도 물론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점의 시나리오하고 오늘 보신 완성된 영화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것이 아닌 죄책감까지도 떠맡고 그럼으로써 풍경을 배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의 원래 시나리오에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연 준비를 하면서 영상자료원에서 그 원점 시나리오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신성일은 자기를 쫓아온 회사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살인자는 아니오. 그 영감은 자기 손으로 내린 샤타에 눌려 죽은 거예요. 네. 이거 원래 시나리오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마도 그 경비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본 영화는 그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이 맡고 있는데, 여하간 원작을 읽어보면 신성일은 그 죽은 경비에 대한, 혹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망치는 이유는 오히려 영화보다 훨씬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자기가 누명을 쓸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신성일을 도주를 시켜놓는 거예요. 도주를 시켜놓고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밀항을 시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같이 갔던 무미하고 진짜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회사 말을 안 듣고 도망 달리려고 하니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원작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명확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과 같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난 살인자는 아니고 그 영감은 자기 손으로 내린 샤타에 눌려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굳이 자기가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관객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만, 이만희 영화에서는, 이 영화만이 아니라 많은 이만희 영화에서는 꼭 필요한 설정을 갖고 가는 인물이 여기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은 매우 이만희다운 설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쓴 분은 김지현 씨인데, 그 이만희 감독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보통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만희 감독의 최고의 영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추의 시나리오를 쓴 분이기도 해요. 그 만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예 영화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문예 영화처럼 어떤 문학 작품을 시나리오로 번안한 거나 각색한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 오리지널 시나리오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지연 작가는 이만희 감독하고는 오늘 보신 뭐 원점 외에도 만추, 그리고 역시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 얼룩무늬 사나이까지 3편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거는 오늘 보신 원점의 크레딧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본에 이제 김지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윤색이 써 있는데, 이 1966년부터 1970년 무렵까지 이만희 감독하고 긴밀하게 작업했던 시나리오 작가 백별이 윤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작자로 되어 있는 전지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나 뭐 국회도서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봐도 이런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물이 쓴 소설을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자료에 제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대체 어떤 작품일까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원점을 보다 보면
구성 자체가 아주 짜임새가 있다기보다는 다소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적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장면이 바뀔 때 톤이 급격하게 바뀐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죠. 가령 영화 초반부부터 제시되는 몇몇 대사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장이 신성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자청한 게 내 놈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놈을 없애지 않으면 7년간의 비밀이 폭로된다라고 하면서 부하들한테 고민도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만희 감독과 각본가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7년간의 비밀은 어떤 비밀인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희한테 와서 신성일과 함께 설악산에서 보내라고 한 다음에 너에게 임무를 주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딱히 임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문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도피성 여행인데 왜 3일만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원본 시나리오에는 3일만의 여행은 아니거든요. 일단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지. 그거는 되게 말이 되는데 이 영화 보는 동안 지금 회사에 피해를 입힐까봐 살인으로 누명을 쓰면 곤란하니까 피해 있으라는 게 대략적인 설정인데 왜 꼭 3일만 있다 서울로 다시 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영화는 전혀 답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게 꼭 신경 안 쓰고 봐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희의 풍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이 영화의 각본이 어떻게 쓰여진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영화가 각본과 구성이 탄탄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톤이 이렇게 변주가 심하면 이거는 뭔가 애초에 영화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근데 과연 이 영화의 원작 시나리오는 어떨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영상자료원에 문의를 드려서 원작도 살펴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2006년에 한국영상자료원 지금 이 위치는 아니고 예전에 그 예술의 전당 지하에 서초동에 있었을 때 그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만희 감독 전작전이 열렸었는데 전작이라고 해도 당시에 남아있던 전작이라 그 이후에 또 발견된 영화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만희 감독과 긴밀히 작업했던 영화인들과 한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바로 이 윤색자로 나오는 그 시나리오 작가인 백결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인터뷰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점은 형생 이름이 윤색이라 되어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일화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어느 날 이만희 감독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강릉에 술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술을 마시는 건 얼마든지 좋으니까 같이 기차를 탔어요. 당시 강릉까지 16시간 걸릴 텐데 침배차를 탔어요. 그런데 강릉에 다 와갈 때 책을 한 권 줘요. 알고 보니 이 감독은 술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러 가는데 선발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니 원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했구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갔더니 설악산 관광호텔 방을 이미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일치기로 현장 시나리오를 써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일 촬영을 하고 다음날 또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애초에 시나리오 없이 출발한 영화는 아니에요. 김지열의 시나리오가 있고 어쨌든 원작 책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만희 감독 그리고 백결 작가가 보고 거기에서 몇 개의 모티브나 설정을 채용해서 매일같이 구성을 다시 짜는 방식으로 해나간 영화라는 거죠. 그게 아마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모종의 인위적인 느낌이나 어떤 스릴러라기 보기에는 때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가로운 느낌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쩐지 좀 나른한 리듬이 이런 작업 방식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각본에서 이만희 감독과 백결 작가는 인물과 설정을 일부 가져왔을 뿐 사실상 아예 다른 전개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지연의 각본에는
신성인의 이름이 명시돼 있어요. 이석이라고. 그런데 또 이 영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나 비평들을 보면 그 원점에 주인공 신성일의 이름을 석구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도 이름을 안 불러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심의용 대본에 석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오리지널 대본 말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대본에 석구라고 돼 있고 김지연의 대본엔 이석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자기가 이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성일을 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대사가 성립은 되죠. 이름을 아냐고 하니까 문의가 오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성일은 이름이 불리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만희의 연출이에요. 또 하나는 원래의 각본을 보면 신성이라고 문의는 첫날 곧바로 육체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애정 표현도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신성일은 이만희 특유의 아주 성적인 망설임을 지닌 남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담한 거는 원작에도 없고 이 영화가 찍힐 당시 혹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적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대담한 설정이다라고 하는 건 총기의 등장인데 그 역총, 사냥용 총은 그렇다 쳐도 영화의 도입부에서부터 회사를 지키는 경비원이 총을 들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건물 경비원이 총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런 설정은 이만희가 이 영화를 얼마간은 무국적적 장르로도 고려했다는 걸로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 각본에는 총기라는 게 아예 등장하지 않고 특히 원 각본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원 각본에는 이 영화에 아주 저 멋진 도입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 원래의 그 시나리오는 뭘로 시작하냐면 이미 경비원은 죽었고 회사 사람들이 그 이석이가 지금 그 스파이 노릇을 하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당황하는 걸로 나와요. 먼저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도입부는 이만희 감독이 완전히 원작에 없는 걸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네, 아무런 대사도 없이 이제 있기는 있죠. 뭐 멈춰라 그건 놓고 이 정도의 경기가 하는 그 정도 대사 말고 사실상 대사가 거의 없는데 이 도입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에는 이제 그런 총기를 들고 있는 경비원이라고 하는 한국적 상황을 생각하면 되게 터무니없는 설정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거의 대사가 없이 전개되는 이 도입부가 처음 이 영화를 접했던 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06년 당시였는데 이만희 영화를 처음 접하는 영화관들한테 그야말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시퀀스였어요. 야 1960년대 한국 영화에 이런 순간이 있었다니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봤는데 그 도입부가 지나고 나면 내가 생각한 거 영화가 다른데? 또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기묘하게 봤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의 주요 장면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밤에 신성이라고 경비원이 그 건물 안에서 벌이는 결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영화 끝날 무렵에 동반부에서 설악산의 계단을 무대로 펼쳐지는 결투하고 호응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총이 등장하고 암살자가 이 총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서 신성일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부하고 종반부는 모두 어떤 장르적 쾌감 혹은 액션 연출이라고 하는 게 극대화된 시퀀스이면서 한편으로는 도입부나 종반부나 그 계단이 나오는 것들은 한국이라는 단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풍경이라고 할 때 저는 이 풍경을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 풍경 이런 뜻으로 쓰려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풍광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풍경이라고 할 때 이런 뜻으로 쓸 겁니다. 도시와 자연을 막론하고 어떤 장소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드러내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몸짓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풍경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끌어들였냐면 딱히 뭔가 가리킬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풍경이라고 할 때, 제가 풍경이라고 할 때 경관이라고 말하는 거랑 풍속이라고 말하는 거를 약간 혼용한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속과 경관.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죠. 오늘 토요일 오후에 비 오는 날 한국영상자료원 앞에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있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떠오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으면 모종의 2024년 무렵에 한국 사람들의 모종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걸 풍경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늘의 풍경. 네, 이거는 그냥 경관일 수는 있는데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경관일 수는 있는데 풍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밤하늘의 풍속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뭐 오늘 주말 오후 한강의 풍경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평양의 풍경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강의 풍경이라고 하면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도 있지만 거기를 오가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뭘 하는 한국, 서울 사람들의 습속이라는 것도 같이 보게 되니까 저는 그럴 때는 풍경이라고 하는데 태평양은 그냥 태평양의 경관일 뿐이죠. 네, 거기에서 모종의 어떤 습속, 풍속을 찾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풍경을 이런 뜻으로 쓰진 않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이만희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하는 도중에는 풍경을 저는 풍속과 경관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염두에 두고 합쳐진 뜻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점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설악산에서 촬영된 눈 덮인 설산이 있는데 그 설산은 꽤 추상적인 영화적 무대를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1960년대 당시 설악산의 자연은 대부분 한국인들한테도 좀 이국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당시의 기사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있죠. 지금은 설악산이나 제주도는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1960년 되면 설악산하고 제주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 서귀포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뭐 온양 이런 데가 막 국내 관광 명소로 개발되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리고 설악산이 관광 명소로 개발된 것도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보통 꼽기도 하는 게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금강산이 갈 수 없는 곳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금강산에 비하면 훨씬 덜 알려져 있던 설악산을 대체 금강산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설악산이 관광지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 무렵에 설악산 관광 호텔이 말하자면 원래 철도 호텔인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영화 나오기 10년도 안 됐을 때 1960년 무렵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설악산 관광 호텔에 모인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주말에 한번 다녀올까 이 느낌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설악산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촬영된 무렵이면 한국은 한국인데 약간은 이국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찍기에 따라서 굉장히 익명적인 장소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에 모인 관광객들은 이 익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연적 풍광을 삽시간에 그냥 다소 우스꽝스러운 느낌의 현실로 한국적 풍경으로 돌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설악산 관광호텔은 실제로 한 10수개 정도의 객실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곳에 온다는 게 백결 작가의 인터뷰 보면 16시간 걸렸을 때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면 이제 상류층에 상당히 후업한 관광으로 간주될 때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960년대 초반에 정기석 씨가 연재한 신문소설 가운데 설악산에 비행기로 가서 이렇게 낯선 남자와 낭만을 즐기는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비행기 타고 설악산 관광을 간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약간 감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호사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도피 장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당시 관객들한테는 뭐 아주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이 관광객들, 이 뭐 신혼부부 그리고 노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면 원점은 지금 그 영화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도입부에 비하면 굉장히 풍속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영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한국적 풍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감독의 도전이 뭐냐면 바로 저 설악산 관광호텔에 모인 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국적 풍경이라는 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영화적 장르를 성립시킬 수 있냐, 한국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이 설악산 관광호텔이라는 장소는 반쯤은 이국적인 느낌이고 반쯤은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풍경과 장르를 함께 고려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로 이 장소는 원래의 시나리오에 있던 장소 중에 이만희 감독이 고스란히 가져온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설악산 관광호텔에 모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 있잖아요.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서 뭐 피임약 광고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도착했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보시다가 좀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도착하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갑자기 발레단이 나와서 춤을 추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시나리오에서 이만희 감독이 가져온 건 일종의 풍속화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영화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자기식의 어떤 무국적 장르라고 하는 걸 거기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 영화를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가 찍혔을 당시의 느낌하고는 우리한테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는 있긴 합니다. 여하간 제가 지금 이제 장르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문제는 이만희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만희 감독이 염두에 두고 있고 선호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장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국적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장르 영화의 세계에 되게 매혹된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만든 영화들을 봐도 전쟁 영화,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그리고 어쩌면 뭐 서부극 이런 것들에 대단히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런 남성적 장르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풍경 혹은 한국적 풍경 속에서 사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만희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만든 사람 아니냐, 혹은 마의 계단 같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전쟁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전장은 엄밀히 말하면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풍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풍속과 경관이 합쳐진 뜻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전장은 엄밀히 말하면 풍경이 아니다. 오늘 제가 쓰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가령 이만희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촬영하기 위해서 굳이 인천에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쟁 영화에서의 전장은 사실은 지명을 얘기하기만 하면 그 장소일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바닷가에도 찍고 그곳을 인천이라고 명명하면 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찍기 위해서 노르망디로 갈 필요는 없어요.
셋업을 하기에 따라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강릉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쟁 영화라고 하는 곳의 주요 무대가 되는 전장이 사실은 풍경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지명으로 일컬어지는 경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전쟁 영화를 되게 선호했다는 거예요. 장르를 만들 때. 이분의 이제 그 10편이 넘는 전쟁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전쟁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풍경과 관련된 이 특성, 사실은 풍경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특성,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무국적적 장르 감각을 발휘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영화는 이 점에서는 서부국하고 되게 유사한 종적 특성을 띠고 있는 장르예요. 왜냐하면 서부국의 황야는 꼭 미국의 서부일 필요는 없거든요. 황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미국의 어디라고 명명하면 됩니다. 예, 그게 세계 곳곳에서 미국임을 가장하는 서부극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제 서부극이 한참 그 소련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당시에, 특히 황야의 7인 같은 경우가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소련에서 금지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대 소비에트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정직하게 해결합니다. 뭐냐면 그 영화를 금지시켰다는 건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나빠서이지 서부극이라는 장르가 해악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 영화는 금지하고 소련에서 서부극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련 배우들이 인디언 복장도 하고 기병대 복장도 하고 소련에서 찍은 레드 웨스턴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주 웨스턴 이런 게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그런 걸 찍기 위해서 만주에 갈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서부극의 풍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풍경이 아닌 것처럼 전쟁 영화의 전장 또한 풍경이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만희가 그런 장르들을 의외로 편안하게 느꼈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마의 계단 같은 되게 뛰어난 공포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의 계단은 거의 영화 전체가 세트장에서 촬영된 영화예요. 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해변과 마의 계단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르 영화인 건 사실인데, 잘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나 한국적 풍경의 회피, 한국적 풍경이 나타나는 걸 피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예요. 네. 그런데 딱히 이렇게 풍경 특정적이지 않은 남성적 장르 영화에 매혹된 이만희 같은 한국 감독이 한번 이 한국적 풍경에서 뭔가 장르가 존립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곤란을 겪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곤란이 딱히 이만희만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한국 영화가 탄생한 이래 거의 모든 한국 감독들이 겪었던 곤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이만희 감독처럼 그 곤란 자체가 주제로 삼아서, 그 곤란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스크린이라는 전장에서 풍경과 장르의 대결을 보여준 대담한 감독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생각하면서 부제를 이만희와 한국 영화의 원점이라고 붙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에 대한 선호가 어디에서 생긴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죠. 뭐 미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다 뭐 등등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하간 그런 식의 어떤 무국적적, 익명적 장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라는 풍경이 그 장르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각을 상당히 많은 한국 감독들이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이런 곤란을 어느 정도 돌파한 거는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 들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 같은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같은 감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적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연쇄살인극이나 한국적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몬스터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감독의 능력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만희라고 하는 감독이 활동했던 당시에 한국 영화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원점을 만들 당시에 이만희 감독 같은 경우는 나중에 21세기의 이런 봉준호 감독이나 최근에 뭐 박찬욱 감독이나 뭐 헤어질 결심을 만들 때 이런 감독들처럼 저런 한국적 풍경 안에서 모종의 장르를 성립시키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아까 시나리오 작가 백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가서 대결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만든 영화의 작품 수만 봐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점은 이만희 감독이 만든 51편의 영화 가운데 29번째 영화예요. 근데 29번째 영화라고 하니까 뭐 꽤 오래 영화를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만희 감독은 1961년에 주마등으로 데뷔했고 이 원점이 나온 건 1967년이에요. 6년 동안 29편의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원점이 발표된 해 1967년에 개봉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는 10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만희 감독은 1931년생이니까 세대로 보면은 외국 감독들의 연배로 따져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누벨바그 세대하고 같은 세대예요. 고다르, 투리포, 자크 리베트, 클로드 샤브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세대고요. 일본이라고 한다면 흔히 전우파라고 불리는 세대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시마 나기사 이런 감독들. 그런데 그 세대들하고 그냥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누벨바그 세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누벨바그 세대는 10대의 텔레비전의 도래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만희 감독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본격화되니까 오히려 영화를 시작할 때는 텔레비전과 무관하다가 한참 활동하려고 할 때 텔레비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대입니다. 한편으로 일본으로 비교해보면 전우파하고 다르게 이만희와 같은 한국 세대는 한국전쟁을 20대에 겪었어요. 그리고 이만희 감독은 실제로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에 군에 입대했고 그 한국전쟁 당시를 포함해서 4년 넘게 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만을 놓고 누벨바그나 일본의 전우파하고 비교하는 게 되지 않는데,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런 원점을 만들고 있을 때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장르가 있고, 그런데 한국이라는 풍경은 왠지 이 장르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한국적 장르를 성립시키냐라고 했을 때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일단 기차를 타고 가면서 현장에 가서 풍경과 장르를 대결시키면서 만들어야만 가능했던 세대가 만든 영화가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원점이라는 영화를 전쟁 영화가 아닌데도 왜 이 영화의 스크린이 전장, 배틀그라운드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는지 조금은 감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영화에 그 영화관들을 사로잡는 저 기나긴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프리크레딧 시퀀스, 밤중에 지붕에 신성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금고를 따고 이렇게 이어지는 풍경 없는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 이만희의 장르적 액션 연출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퀀스가 끝나고 나면 제목과 출연진과 제작진의 이름이 담긴 셔터 위로 차례로 뜨고 보면 이만희식 풍경의 영화가 훅 나타나요. 사실 앞부분 도입부에는 밤장면이 이렇게 옥상에서 보이긴 하는데 패닝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특별히 어떤 간판인지 그런 게 인지되진 않아요. 그냥 어느 나라의 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한국이어도 좋고 한국이 아니어도 좋은 밤 풍경인데, 그 다음에 크레딧이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이 조선호텔 인근 소공동의 밤거리를 대회하는 문희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를 보면 주변 건물들의 간판,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다 구체적이어서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 풍경을 떠올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건 다시 심성일이 그에게 서류를 훔쳐올 걸 의뢰한 자들과 함께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원점에서 본격적으로 대화다운 대화, 그리고 대사다운 대화가 나오는 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18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화는 영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문희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나오고 하기 직전까지 거의 18분 동안 경비가 잠깐 신성일한테 던진 짧은 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사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 영화도 약간 오락가락하니까 저도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원점식으로 한번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역시 지금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라진 이만희 영화 가운데 하나인 1964년 작품 추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영화 스틸이 아니라 영화를 찍을 때 촬영 현장에서 찍은 스틸이에요. 영화는 사라졌어요.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보다 3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영화는 1964년 7월 9일에 개봉했는데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저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한자가 좀 많으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입부의 새 시도 무언극 추격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증기기관차가 달려오는 오프닝의 첫 카트, 가만히를 산적한 괴뢰군 트럭과 놈들의 검문소, 이어서 나타나는 빨갱이들의 총살 형장, 사형수들이 달구지로 끌려나와 담벼 앞에 세워지고 기관차 통과 시의 굉음에 겹쳐 배경을 토하는 총구와 픽 쓰러지는 사람들. 이 신문기사를 토대로 해서 영상자료원에 보관되어 있는 스틸 사진들을 갖고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근데 원래 영화는 어떤지 추정만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서두가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거칠은 효과음만으로 서스펜스를 높여가는데 타이틀백이 나올 때까지 무언극이 장장 20분. 우리 영화로선 보기 드문 시도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성공했다. 그리고 자막이 끝나면 말소리 및 음악소리와 함께 땅굴 속 감방, 자크 베케르의 구멍과 톰슨의 나바론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이어집니다. 아마 톰슨의 나바론이라고 한 건 그 한국에서 그때 개봉했던 제이리 톰슨의 나바론 요새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된 이런 무언의 형식이 원점만이 아니라 이 이전에 훨씬 더 본격적으로 시도됐던 영화가 바로 이 추격자라는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볼 수가 없어요. 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 영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 중에라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어떤 소리도 없이 이런 그 무음의 도입부만으로 이렇게 영화를 전개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만희가 시각적인 감독이라든지 혹은 영화적인 감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 틀리진 않은 말이겠지만 좀 불충분해 보여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만희 영화에서 가끔 느껴지는 말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사운드, 특히 사람의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한국어라고 하는 말, 혹은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녹음 수준까지도 일종의 한국적 풍경의 일부로서 느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자기의 장르적 감각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충무로라고 하는 상업영화 현장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감독으로서 도입부에서만 부분적으로 소리를 말을 배제하는 방식을 쓰고 다시 이제 그 통상적인 영화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만희의 대사, 말 혹은 사운드에서도 이제 듣고 있고 이분이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한국적 풍경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장르하고 그게 잘 조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위화감 같은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신성일과 경비원의 결투, 그리고 소공동을 대회하는 문의, 그리고 신성일과 신성일패의 어떤 언쟁에 이어서 장면이 바뀌면 굉장히 멋진 숏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숏의 좀 앞부분과 뒷부분을 따온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문희가 거리에서 만난 손님하고 자신의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에요. 왼쪽으로는 아파트 외부가 잘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아파트에 복도가 포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명이나 렌즈를 잘 활용해서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는 광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트는 카메라가 이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닝을 살짝 하는 거 말고는 커트가 없이 길게 이어져요. 근데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이제 여기 설정은 문희가 영화 속에선 거리에 창녀로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이 인적이 드문 밤이긴 하지만 역시 낯선 남자하고 자기 집으로 지금 밤에 간다는 건 좀 어색한 일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앞에서 좀 약간 앞에서 걸으면서 조용히 걸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기대감은 좀 있지만 누가 볼세라 남의 시선도 있을까 신경 쓰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조용히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60년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약간의 긴장이 커트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깨지거나 풀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쇼트를 보고 있으면 저 위쪽 이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문희가 살짝 뒤를 돌아보면서 남자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확인하려고 고개를 문희가 돌리니까 남자가 슬쩍 몸을 돌려서 시선을 피하더니 문희가 다시 걷기 시작하니까 또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복도의 저 아래쪽처럼 둘이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희가 또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는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몸짓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드는 풍경의 영화 혹은 그 대회의 리듬이 구성되는 방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이 부분은 잠깐 실제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부분에는 또각또각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제 생각인데 여기서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녹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발소리가 설정으로는 화면에 이제 저 아파트 외부에 있다가 복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발자국 소리가 내는 울림이 아파트 밖에 있을 때와 복도, 준 실내라고 하는 들어올 때 울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해당 부분의 녹음은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보면 우리가 종종 들으면 종종 접하는 것처럼 공간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단조롭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들의 몸짓에 집중해 보시라고 한번 여기서는 이제 소리는 있는 부분인데 소리를 끄고 한번 이 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자가 살짝 뒤돌아보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뒤돌아볼 때는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커트가 이루어지고 이제 열쇠로 문을 따는 문희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 여기서 뭔가 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 보고 있으면 이 부분까지 영화 보는 동안 이 원점을 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두 편의 성격이 다른 영화가 번갈아 상영되는 느낌을 줘요. 신성일 주연의 액션 스릴러 하나랑
문희 주연의 아직은 분위기를 알 수 없는 풍경의 영화 하나가 영사기사의 실수로 일이 뒤섞여서 상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점이 풍경과 장르가 불어하는 가운데 공존케 하려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먼저 장르 영화가 나왔다가 풍경의 영화가 나왔다가 다시 장르 영화가 나왔다가 지금처럼 또 풍경의 영화가 나왔다가 이렇게 한 영화 안에서 동시 상영되는 감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만희는 지금 딱 보여드린 두 개의 쇼트를 풍경의 영화로서 먼저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장르의 영화를 위한 걸로 전용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 보여드린 쇼트 뒤에 이어지는 게 방 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문희하고 손님이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의 부하인, 뭐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사무실 명패를 보면 이상한 사장이에요. 그 이름이 한자로 씌어 있긴 하지만 유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상한 사장의 부하인 그 전무가 문희 집으로 들어 찾아오는 걸 보여주는 쇼트가 두 개 보여요. 근데 그 쇼트 두 개는 정확히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두 개의 쇼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찍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심지어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쇼트만 똑같이 찍힌 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거에서는 문희가 걷다가 뒤에 따라오는지 보려고 뒤돌아보니까 손님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 동작까지 똑같이 해요. 근데 전무는 혼자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쇼트를 변주하고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장르로서 시작하는 어떤 쇼트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커트에서 복도 안쪽에서 전무를 보여주다가 그가 문손잡이를 돌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사운드를 한번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다가 예, 전무가 나타나죠. 그리고 괜히 한번 물어봅니다. 앞서 남자가 했던 동작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아까 그들하고 똑같은 움직임으로 걸어가고 카메라도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닝해요. 그리고 그들이 멈춰섰던 자리에 서고 커트가 이루어지고 문손잡이를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부분은 사실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적 순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무가 나오는 저 두 개의 쇼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성일 파트하고 문희 파트를 서로 아무런 교통 없이 그냥 두 편의 다른 영화가 번갈아 상영되고 있구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무라는 사람이 문희의 아파트로 찾아오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굳이 말하자면 풍경이 장르에 노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저 부분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희 파트에서 이미 썼던 두 개의 쇼트와 그 쇼트에서의 동작 연출과 카메라 무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흥미로운데 이제 이쯤 딱 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풍경의 장르가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그러면 대체 이 영화는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숨죽이면서 보게 되는데 이 긴장감은 영화의 이야기나 서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시한 것처럼 이 영화의 구조가 만드는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게 터무니없는 영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저렇게 코믹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진지한가? 그리고 앞에서 던진 건 왜 얘기하지 않는가? 그런데 생각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이 영화는 이만희라는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형식과 구조로서 사고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세부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은 거라면
한번 이 영화를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점은 크게 보면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이 영화는 소나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파트인데,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신성일과 경비의 결투가 이루어지는 순수 장르, 그리고 소공동을 배회하는 문희의 모습이 보이는 순수 풍경이 나란히 절시되고 교차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시부하고 짝을 이루는 게 당연히 재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파트죠. 그런데 이 마지막 파트는 첫 번째 파트의 변주예요. 신성이라고 그를 쫓아온 패들의 결투가 설악산을 무대로 펼쳐져요. 그리고 또 계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설악산은 이제 설악산 관광 호텔 같은 풍경이 아니라 장르에 걸맞은 익명적 무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수 장르가 펼쳐져요. 그리고 신성일은 죽고 다시 우리는 문희를 둘러싼 순수 풍경의 세계로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부하고 재현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순수 풍경하고 순수 장르가 서로 교차되는 방식으로 어떤 음악적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제시부와 재현부 사이에서 전개되는 두 번째 파트는 우선 설악산 관광호텔이라는 호점적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이 설악산 관광호텔은 익명적 장소일 수도 있고 한국적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풍경하고 장르가 공존할 수 있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조금씩 이행해 가는데 뭐냐면 두 번째 날 밤에는 관광객들이 묵는 야영소가 되죠. 그래서 관광호텔보다는 조금 더 익명성을 띈 장소로 변해가더니 또 야영소를 신성일과 문희가 무리를 빠져나와서 둘이서만 잠시 잠을 청하는 버려진 초막집 같은 데로 또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는 원래 시나리오의 설정이나 상황을 상당 부분 따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에 있어서는 이만희 감독이 상당히 변형을 했어요. 뭐냐면 그 원래 시나리오를 보면 그 두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자는 데가 다 개별적으로 마련된 텐트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관광호텔의 객실, 야영 텐트, 그리고 약간 버려진 초막집처럼 되게 익명적인 것과 한국적 풍경이 섞인 장소에서 조금 더 익명적인 장소로 변해가는 단계로 장소가 변해가요. 그리고 점점 풍경이 익명적인 모델로 변해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익명화된 계단이라는 장소에서 신성일은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그 계단은 실제로는 구체적인 장소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금강 그 산에 있는 실제 불 올라가는 계단이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어떤 불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저런 절벽, 암벽에 있는 어떤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어떤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설악산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안내편부터 딱 보여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 마지막 결투가 펼쳐지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서 신성일은 죽음을 맞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경비가 죽음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봤는데 한국이라는 풍경은 역시 장르와는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신성일은 죽습니다. 그리고 신성일은 문희의 세계로 이행을 못해요. 그리고 이행을 못하는 게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만희 영화의 구조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만희의 마지막 영화까지도 이어집니다. 가령 산포 가는 길을 본 사람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개봉했을 당시에 한일종 감독 같은 사람도 지적했던 것. 그러니까 뭐냐면 왜 백일섭이 문숙하고 함께하지 않는가? 산포 가는 길을 보고 있으면 백일섭이 굳이 문숙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냥 떠난다. 한일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산포 가는 길에 대한 평을 쓰면서 그게 심리적인 결여라고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심리적 결여가 아니라 이만희 영화의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절대로 말하자면 이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신성일이 문희의 세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등장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그냥 이만희 영화가 인물에게 요구하는 구조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화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를 피해 달아나는데
산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굳이 힘겹게 산길을 올라가는 경로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추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런 데서는 내려가야 되는데 당연히 저기 내려가면 있는 곳은 무늬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신성일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더 익명적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르는 풍경을 노크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만약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제 이만희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뭐 주인공이 신성일이니까 신성일이 그런 풍경을 노크해서 아예 글이 들어가면, 그러면 아예 장르의 길 멈추고 오롯이 풍경이 휴일 같은 영화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제 나름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원점의 가장 해괴한 대사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무리를 피해서 이렇게 옮겨 다닌 후에 마지막에 이제 둘이 같이 묵게 되는 그 버려진 어떤 집이 있잖아요. 초막집에서 신성일이 문희에게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주고 떠나는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엄숙한 어조로 말하는 해괴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린 이틀을 지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문희라고 하는 게 어떤 풍경의 영화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신성일은 장르의 영화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이 영화에서 풍경과 장르가 이틀간 같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의 시나리오에선 이거하고 상황이 아예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은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의 영화에서라면 장르하고 풍경이 그렇게 쉽게 관계할 리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신성일은 잠시 생각해 본 뒤에 이렇게 말하면서 문희한테 돈을 건넵니다. 너를 산다. 아마 이만희 영화의 가장 해괴한 대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래로만 성립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 너를 산다. 이 대사가 의미하는 거래는 풍경에 속하는 걸까요? 장르에 속하는 걸까요? 헷갈리는데 이런 모호함을 통해서만 풍경하고 장르가 공존해요. 그리고 이만희 영화에서 이런 순간은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호함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산다. 이게 모호함이 깨지면 그런 경우에 이 대사는 아예 비속한 풍경의 영화, 풍속화의 대사가 되거나 아니면 비속한 장르의 영화, 심파극의 대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순간 심파극도 아니고 풍속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모호한 채로 남아요. 너를 산다. 근데 이건 뭔가? 그러니까 우린 이틀을 지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풍경과 장르는 이틀간 같이 있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너를 산다. 이 짧은 순간에만 잠깐 공존하고 묘하게 균형이 깨지지 않고 모호한 채로 남습니다. 문희의 눈물도 그렇고.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는 이만희 영화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만희 영화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사실은 보고 있으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만희 영화에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데, 사실 원점은 이게 너무나도 스크린의 전면에 드러나 있어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제 스크린에서 보는 거는 오늘이 3번째인데 볼 때마다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를 대체 이 영화의 각본은 누가 썼는가? 이 일각에서 보기 시작하면 되게 그냥 이상한 영화로만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각본이 관건이 아니라 이만희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것. 저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설악산 같은 데 모여서 새로 관광지로 개발된 관광 호텔에 모여서 저런 풍속화적 상황을 연출하는 가운데 저런 스파이와 킬러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이 장르가 성립이 되냐. 그러니까 풍경과 장르의 대결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두줄이라는 기능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만희가 아예 극단적으로 가버린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아주 극단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약간 원작 시나리오가 구조가 있어서 그런지 최소한의 어떤 플롯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만든 암살자, 그 장동희 주연의 암살자 같은 영화를 보면 풍경과 장르 둘을 한꺼번에 무화시켜버리는 구조적 니힐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는 되게 구체적인 영화예요. 배경은 해방 직후 신탁통치라는 사안을 두고 좌우 대립이 격화되던 때의 한국입니다. 해방 공간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전에 분명한 역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어쩐지 매우 이만희답게 알쏭달쏭한 이유로 고뇌에 빠져있는 킬러로 장동희가 나오는데 고뇌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동희는 암살 대상을 찾아서 의뢰를 받고 하룻밤 동안 춘천호반 인근을 배회하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암살이 목적이 아니라 배회가 목적이 아닌가 여겨질 지경이어서 어떤 식으로도 영화가 장르를 영화 안에 끌어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역시 여성이 또 주요하게 한 명 나오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그 되게 인상적인 역을 맡았던 정영선 씨가 조금 커서 나온 그 장동희가 돌보고 있는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장동희가 암살, 그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밤새도록 이 소녀를 감시하러 온 남자하고 집안에서 소소한 놀이만 하는 게 전부라서 어떤 식으로도 풍경을 영화 안에 끌어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점을 보는데 원점에서 문희가 초반부에 아파트에 같이 온 손님과 함께 나온 다음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방에만 머무는 경우. 암살자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니힐리즘을 넘어서 거의 구조적 자학의 인상까지 풍기는데, 그래서 암살자를 보고 있으면 역시 장동희가 주연을 맡았던 검은 머리에서 내뱉은 이만희의 또 다른 해괴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동희가 자기 부하들한테 하는 말, 명령한다, 나를 쳐버려라. 네. 네. 그러니까 어쩐지 이런 대사는 이만희가 이만희 자신한테 혹은 이만희의 영화가 영화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해보는데 안 된다. 근데 이게 내 능력인 것 같진 않다. 이건 내 능력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다시 읽어본 책이 있는데요. 이만희 감독의 특별전이 처음 열리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한국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그 이만희 감독의 말년을 함께했던 배우 문숙 씨가 쓴 책인데, 마지막 한 해 이만희 감독과 함께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읽고 있으면 굉장히 착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만희 감독하고 문숙 씨하고 이제 같이 연애를 하던 시절에 이런 그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관인데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관객이 한 반 정도 찾고 땅콩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만희 감독이 그랬다고 해요. 어떤 영화인지는 이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라고만 하고, 지금부터 이 문숙 씨한테 이만희 감독이 내가 뭘 할 건데 뭘 해도 놀라지 마라 라고 하고 한 게 뭐냐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한국 영화 보는 새끼들도 똥이고 만드는 새끼들도 다 똥이다 하고 이제 도망쳐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보고 있으면 이분이 느꼈던 게 어떤 그 것이었을까를 사실은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앞서서 드리지 않았던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이만희 영화는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양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는 오늘 보신 원점처럼 영화 안에서 분명히 뭔가를 해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를 섣불리 그냥 이만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찍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안 됐다라고 보는 거를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 그것은
이런 상황을 알건 모르건 여전히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채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무리해서 풍경이라는 말을 좀 제식으로 쓰는 것까지를 감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이만희 영화가 장르와 풍경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만희가 거기에서 뭘 해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만희의 스크린은 왜 그런 장르와 풍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결투의 흔적을 담은 전장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원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해 본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 그 질문을 좀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전체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혹시 이제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